여러분, 11대 1. 이게 무슨 비율일까요? 축구 스코어는 아니고요. 바로 우리나라의 한 대기업이 두 개의 노동조합에게 자원을 나눠준 비율입니다.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 11대 1이라는 비율이 합리적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이에요. 아니, 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했을까요? 자, 이 사건의 핵심을 숫자로 한번 보시죠. 회사가 업무용 차량을 지원해 줬는데 힘이 센 다수 노조는 55개월을 쓰게 해주고 힘이 약한 소수 노조는 고작 5개월만 쓰게 한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정확히 11배 차이가 나는 거죠.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죠. 아마 여러분도 이게 어떻게 공정해?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. 오늘 이 상식과 법의 판단 사이에 도대체 어떤 논리가 숨어 있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이겁니다. 공정 대표 의무. 이름부터 좀 딱딱하고 어렵죠? 하지만 이 개념을 모르면 대법원의 판결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. 그럼 이 길고 긴 갈등의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볼까요? 먼저 국내 최대 철강 회사인 포스코가 있고요. 그리고 교섭권을 쥐고 있는 대표 노조, 바로 포스코 노조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기에 맞서는 소수 노조,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가 있죠. 이 셋의 갈등이 수년간 이어진 겁니다. 자,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 대표 의무. 이게 뭐냐면요. 한 회사에 노조가 여러 개 있을 때 대표 노조랑 회사가 힘이 약한 소수 노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조항이에요. 일종의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. 그러니까 이 의무는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. 회사도 그리고 대표 노조도 둘 다 공정함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. 회사는 지원을 해줄 때, 대표 노조는 교섭을 할 때 모두를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. 당연히 소수 노조 입장에서는 이 11대 1이라는 숫자가 이건 뭐 명백한 차별이라고 느꼈겠죠.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서부터 정말 길고 긴 법정 드라마가 시작됩니다. 이 재판 과정이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. 보세요. 처음엔 노동위원회가 소수 노조 말이 맞다고 했어요. 근데 1심 법원으로 가니까 판결이 뒤집혀서 회사 승. 그러다 2심 고등법원으로 가니까 또 뒤집혀서 다시 소수 노조 승. 판결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했죠. 특히 2심 고등법원의 판결이 중요했는데요. 여기서 소수 노조가 이겼거든요.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회사가 조합원 수 계산하는 기준 시점을 잘못 잡았다. 차량 지원해줄 때가 아니라 맨 처음 교섭 단위를 만들었던 2018년 조합원 수로 계산했어야 한다고 본 거예요. 자, 그런데 최종 보스인 대법원에서 이 모든 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. 그리고 마침내 회사의 손을 들어주죠. 모두가 깜짝 놀랐던 이 대반전. 대체 대법원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? 대법원에 주목한 단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합리성이었습니다. 결과만 보지 말고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를 따져보자는 거죠. 대법원이 내세운 세 가지 합리성의 기둥,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첫째, 시점이 합리적이었는가? 둘째, 방법이 합리적이었는가? 셋째, 그 차별 자체가 합리적인 구별이었는가? 대법원은 11대 1이라는 숫자 너머에 있는 이 과정 전체를 들여다본 겁니다. 첫 번째 기둥, 합리적 시점.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어요. 처음 교섭 단위를 만든 게 2018년이고 차량 지원을 결정한 건 1년 뒤인 2019년이었거든요. 그 1년 사이에 노조원 숫자가 꽤 많이 바뀐 거예요. 그러니 대법원은 옛날 데이터보다 지금 바로 지원해주는 시점에 최신 데이터를 쓰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본 거죠. 일리가 있죠? 두 번째 기둥은 방법의 합리성입니다. 회사는 뭘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셌을까요? 바로 월급에서 떼가는 조합비 내역, 즉 체크오프 자료를 썼어요. 이게 가장 객관적이잖아요. 심지어 회사 측에서 소수 노조에 혹시 우리 계산이 틀렸으면 맞는 자료를 주세요 하고 2번이나 물어봤대요. 근데 소수 노조가 자료를 안 냈습니다.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떡하겠어요? 그냥 갖고 있는 가장 정확한 자료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.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이 또 재밌습니다. 합리적 구별.
대법원은 노조 사무실 같은 건 없으면 활동 자체가 안 되니까 필수적인 권리로 봤어요. 하지만 자동차는 있으면 편하긴 하지만 없다고 활동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. 이건 편의 제공이라는 거죠. 회사가 꼭 똑같이 차를 사줄 필요는 없고 노조가 알아서 빌릴 수 있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본 겁니다. 자, 그럼 이 복잡하고 긴 판결이 결국 우리에게, 특히 회사와 노조에게 남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?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볼 수 있어요. 우선 공정대표 의무는 그냥 서류상 합의만 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실행하는 과정도 공정해야 한다는 걸 보여줬고요. 또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를 나눠줄 때 왜 이렇게 나눴는지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수노조 입장에서인데요. 이거 불공평해요 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왜 불공평한지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. 회사가 협조를 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회사가 알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줄 의무까지는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고요.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진정한 공정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? 11대 1이라는 결과만 놓고 보면 이건 명백히 불공정해 보입니다. 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합리적이었다면 그것 또한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? 어쩌면 진짜 공정함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의 합리성에서 찾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